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보수되기 59번째 방송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을 들으면서 그 59번째 문을 엽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W 파파님을 모시고 우리 저기 육회명쾌 경매의 운영진이죠. 실명을 공개하기가 나름 공인이라서 극구 거부하시네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W 파파입니다. 예.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녹음을 하게 됐어요. 요즘 이 선생이 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타임씩 강의를 해요. 한 타임 보통 3시간이에요. 야, 예. 그래서 9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되기 때문에 아마 3월달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돼서 이 선생하고 녹음하기가 3월달에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누군가하고 녹음을 했는데 여기에 오면은 일단 무조건 녹음을 한다. 예, 혼자서 이렇게 떠들기가 좀 그래서. 그렇죠. 예, 혼자서 아는 지식도 많지 않고 해서. 좋은 말씀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냥 본업 충실하고요. 예, 또, 본업 말고 또, 투자 생활도 예.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왔는 김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랄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투자요. 그렇죠. 언제부터 했어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012년에서 13년 그 사이, 13년 초에 시작된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네. 그런가요? 예.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생초보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나도 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경매 하나만 생각했죠. 네. 예,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한 12시간씩 투자를 했어요. 하루에. 와, 예. 체력이 되시나 보죠. 책 읽고, 동영상 강의 듣고, 돈은 안 들였어요. 아, 돈은 한 푼도 안 들였어. 학원도 안 가고, 예. 카페도 가입 같은 거 안 했고, 책 읽고, 동영상 강의 듣고, 팟캐스트 방송 같은 거 듣고, 그렇게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실전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생겨서, 예. 근데 계속 낙찰 못 받고, 폐찰의 연속이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터지니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감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물건 골라내는 게,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권리분석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건 보는 눈이 중요한 거지. 저한테는 아직 어렵습니다. 권리분석도. 돈 되는 물건 골라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권리분석은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맡기면 되잖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했나요? 저는 2013년도에 분양권 투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집을 소유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잘 가고 있죠. 수색 뉴타운. 근데, 갔다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친구 아버님 소개로, 이제, 제가 살 집을 매입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미용실 가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팔고, 나왔는데, 지금은,
뭐 10년이 넘게 지났죠. 예. 네, 불이 활활 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만큼 오래 가져가서 진득하게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빨리 돌리는 회전을 빨리 해서 네. 투자에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또 빨리 돌리는 게 낫는데, 오히려 투자에 자신이 없으면 한 물건을 오래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네, 진득한 거. 예. 근데 너무 진득하면 또 안 돼.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 거기서 이제, 30대에 입사를 해가지고, 58세 정년이 돼서 나왔었는데,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이때, 6년, 7년 이때, 얼마까지 현대중공업 주식이 올라갔었냐면, 50만원 정점까지 치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뭐 우리 사주인가 뭐 주식을 네. 갖다가,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뭐, 그 선에서, 우리 사주 주식을 갖다가 받았어. 받았는데, 꽤 받았어요. 꽤 샀어, 그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 팔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묻어두느냐? 묻어주고. 근데 그게 5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딱 50배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은 팔아야 된다. 네. 지금 팔아야 된다고 내가 계속 주장을 했거든. 팔아라고. 근데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때도. 이 정점이 올랐을 때도. 조선주가 호황이었고. 네. 2007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서 지금은 한 10몇만 원 하나? 그럴 거예요. 결국은 안 팔더니 이제 그게 10만 원 이하로도 아마 내려갔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 예. 지금 15만 원. 조선주가 좀 아주 예. 형편없잖아요. 울산도 그렇죠. 그렇고 거제도 철강 그렇고. 뭐 예. 중공업 다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건 그렇다. 그 수익률 개념에 이제 시간 개념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저는 거꾸로 역으로 왔죠. 이제 항상 이게 올라갈 수만 없고 또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예. 그런데 이 경매라는 게 또 매매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이게 또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좀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낙찰은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받아보셨어요? 제가 이 경매를 하러 갈 시간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주로 공매를 보시는구나. 예, 그래서 공매 보고요. 요번에는 또 그 신탁 공매. 신탁 공매 또 한번 해봤고요. 낙찰 받았어요? 예, 낙찰 받아서. 뭘 받았어요? 도시생활주택을 받았습니다. 작은 거. 전천역 앞에. 그래서 이제 월세를, 저는 그동안 이제 분양권 투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차익형이잖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당하게 좀 보호막도 치고 이런 전략으로 작은 걸 한번 월세 물건을 하자. 그래서 신탁공매로 접근해서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도권 아래쪽에 있습니다. 전천역. 네. 얼마짜리? 감정가는 8,300. 예. 예, 8,300이고요. 예. 8차까지인가 다 내려간 상태에서 예. 우선 수익자한테 300만 원 뒤로 할인 받고 예. 그래서 5천만 원에 싸게 받았네. 예. 월세는 얼마 났어요? 지금 거기 시세는요 한 500에 40, 500에 40. 35, 40 정도. 그거를 이제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하면 500에 40 정도 나온다 그럴 것 같으면 잘 나올 때죠. 잘 나올 때 아직 명도 진행 중이니까요. 아직 모르죠. 500에 40 정도 나오면 한 8천 정도, 9천 정도는 시세가 나는 그냥 수익 어떻게 생겼는지 몇 년도에 지었는지 나는 다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네네네. 그런 조건들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수익률로만 따지면 네네. 한 8, 9천 정도는 돼요. 그래요. 뭐 플러스 해준다 그러면 한 1억 정도까지. 네네. 근데 5천에 샀으면 굉장히 잘 산 거예요. 그래요. 5천만 원짜리 투자해가지고 500에 40 나온다? 잘 없어요. 네네. 잘 산 거네. 신탁 공매는 조건을 어떻게 해서 했었어요?
그 전자 입찰을 했나요? 아니면은 직접 그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예. 예. 신탁공매는 이제 일반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그 대출 받는 것도 예. 감정평가서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감정평가서 있는 걸로 해가지고 예. 수의계약으로 가서 예. 하게 됐죠. 거기에 이제 7건이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주로 그렇게 나오죠. 예,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러니까 점유자가 없는 물건도 있었고요. 그건 다른 분들이 받아갔고 저는 점유자가 있었고요. 근데 보증금이 저는 보증금 적은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살짝 있어가지고 좀 그러면 거기 지금 그 점유자하고 재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점유자 나가고 새로운 계약자를? 아직 안 나갔고요. 예. 지금 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 예, 이사비를 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만족을 못 하는지 일단은 연락을 끊고 이사비를 얼마를 요구하는데? 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작은 거라 그냥 저는 이제 좀 제 기준에는 좀 싸게 받고 할인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예. 공매의 문제점이 점유자하고 협상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좀 그렇죠. 문제네. 또 공매는 인도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싸게 받아도 수익을 나도 그 대가는 근데 또 이제 다 하는 거죠. 웬만하면 자꾸 얼굴 부비고 네. 이 경매 같으면 이렇게 느긋하게 좀 이렇게 안 되면은 집행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매는 이 점유자하고 좀 이렇게 막 불쌍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내가 돈이 단돈 5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거 겨우 투자했는데 이 돈 묶이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아주 불쌍한 표정, 자기보다 더 불쌍한 표정을 나 진짜 더 불쌍하게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좋은 거죠. 방법이네요. 그래서 계속 얼굴 부딪히면서 되지. 그걸 막 명도 소송을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너 안 나가? 그럼 명도 소송 할게. 네. 해보면 그 1년 가요. 그렇죠. 길면. 길면 예. 그 진이 다 빠진다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소장을 보냈는데 송달을 이미 소장 들어갔네. 네, 폐문부제로 됐고요. 그래서 기다려도 이제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제 그냥 바로 임장 가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전화했더니 폐문부제에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보정 명령서 바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초본 안 받는 띄우고. 거지.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코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수들이 있으니까 일단 받지마. 최대한 미루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야간 송달, 그다음에 휴일 특별 송달 이런 걸 절차를 거친다고. 네, 지금 그거 신청해 놓은 거예요. 예. 그거 또 거부해 버리면 밤에도 안 받아버리고 하면 이제는 뭐 공식 송달로 가야 되니까 일단 송달하는 절차만 해도 한 서너 달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기술적으로 버텨버리면. 예. 그래서 그 비용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바보야. 그런가요? 결국은 자기 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지는 게임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한 1년을 버티면 니한테 이사비 받는 것보다 1년 버텨가지고 딴 데서 월세 주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그분이 살면서 이제 원래 임차료를 계속 안 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뭐 그렇게 손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식인지 알겠다. 네네네. 그게 그 경매든 공매든 이 그 임차인들이 그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월세를 안 줘요. 버텨. 네네. 나라도 안 주지. 경매 들어가는지 월세 주고 싶겠어요? 일단 보증금에서 깔아 이렇게 나오지. 네네. 예. 그리고 보증금 다 까지고 월세가 있는 게 보증금으로 다 까지고 그때부터는 공짜로 살게 되면 나중에는 이 월세 주는 걸 갖다가 내 돈 나가는 같이 생각된다고. 네. 그게 이제 자기 권리라고 생각되거든. 네. 그리고 낙찰 받은 사람이 와서 월세 주시오라고 하면 뭔 소리야? 나 지금 공짜로 살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누가 갑인지 예. 누가 어린지 몰라. 그 사람 갑이에요. 그래서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저기 저 보령 토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월세 없이 한 2년을 살다 보니까 예, 나중에 내가 낙찰 받아서 월세 달라 그러니까 뭐 어이. 좀 웃기다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네. 그래서 그 사람 표정에서 나는 월세 안 주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나 월세 안 주고 살 권리가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 정리되신 거죠? 예, 네. 정리됐어요. 뭐 정리하고 팔았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중충하게 비가 오는 날 남자 둘이서 지금 요즘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요즘 뭐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광범 이야기 생물학적으로, 네. 또는 인류학적으로 아예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 그러니까, 모든 수컷은, 예. 암컷을 유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구애에 성공을 하고 종족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 역할을 만약에 여자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자는 구애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신에 구애하는 역할을 남자한테 맡겨주는 거죠. 예. 구애하는 역할을. 네. 예. 대신에 그 구애의 상대방 중에서 제일 유전자가 좋을 듯한 사람. 그 사람을 암컷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어. 나는 이만큼 가진 게 많아. 뭐 이런 구애를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공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개를 펼치잖아, 그죠? 네. 예, 어쨌든 그거는 걔네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단순한 형태지만 이 고동동물인 인간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애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지금의 미투 운동에 보면 이 게임의 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새끼들이 있다는 얘기지. 공정하게 게임을 안 하는 거야. 권력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한다. 네. 이건 아니지. 그렇죠. 이 불공정하다 이거야. 그렇죠. 지도 공정하게 구애를 하란 말이야. 이 새끼가. 아니, 지가 연극을 좀 해가지고 무슨 지가 왕인 것처럼 이제 연극하는 애들한테 네 무대에 서려 그러면 와서 마사지 좀 해.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단 얘기지. 그렇죠. 그건 아니단 얘기지. 오늘도 이렇게 뉴스에서 그 인터뷰하는 여성분 배우 보고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야, 수컷들이요 좀 공정하게 경쟁하자. 네. 암컷들을 유혹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니한테 부여된 사명이지만 그게 수컷의 본능이지만 룰을 공정하게 가져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니가 권력이 좀 있다고 니 혼자서 다 가자. 나쁜 새끼들. 정당하게 구애를 해. 정당하게. 네. 자, 경미하고 상관이 없었지만 이 비가 오고 우중충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제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 따끈따끈한 제 책 중에서 간직한 걸 네네. 148페이지에 가장 임차인 판별법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안양의 비산동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를 낙찰받으면서 처음에는 가장 임차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었어요. 감정가가 그때 얼마였냐면 한 1억 정도 됐나? 경매인 거죠? 네, 경매에서 감정가가 1억 정도였는데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7,500인가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얘가 저걸 신청을 안 했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일단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찰이 됐죠.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400만 원까지 떨어졌나? 오. 왜냐하면 7,500을 인수해야 되니까. 예. 1,400 더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8,000에 사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1억짜리를 한 8,000 정도 산다 그러면 뭐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전차 가격은 1,600이었는데 내가 전차 가격이 넘긴 1,700을 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었는데 가장 임차인이었다 그러면 엄청난. 7,500을 물어주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이 로또 좋네요. 2등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좋네요. 기대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이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떠안으려고 안기려고 자기도 이사가기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밝혀졌는데 이런 물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빌라나 아파트든 보면은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 그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그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이득이다. 걸릴 확률이 아주 적죠. 찾아내기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 가장 임차인이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 물건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황들을 보면. 첫째는, 전입을 먼저 했어요. 전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어떤 내 친구가, 중고인가? 여기 좀 전입을 좀 해놓자. 왜? 뭐,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그 우편물도 좀 받아야 되고, 자기 집도 절도 없는데, 우리 지방에도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활동하다 보니까, 거주가 일정하지 않다. 네 집으로 좀 옮겨놓자. 라고 해서, 집을 그쪽으로, 우리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놓는단 말이죠. 그럼 난 그렇게 하라, 그러겠죠. 친구가 그렇죠. 그렇게 부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이제,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뭐 강제경매라고 칩시다. 내 채권자가 우리 집을 경매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입은 빠른단 말이에요, 전입일은. 그렇죠. 강제경매는 뒤에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원에서 조사를 하러 왔는데, 세대 일람 내보니까, 소유자 세대 이외에 다른 세대가 전입이 돼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야 되는.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경매로 이 집이 날아갈 처지가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건져보려고, 친구 보고, 자, 우리 전세 계약서 쓰자. 이 집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럴 것 같으면, 자, 2억 5천에 네 전세 들어온 것처럼 하고, 네 여기 살아라. 일단 비워주는 거죠. 안 비워줘도 또 사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세 계약서를 써놓고 현황조사 나왔을 때, 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거죠. 권리신고. 권리신고를 해버리죠. 그 법원에서는, 경매법원에서는 사실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접수된 걸로, 서류만 그냥 접수받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 모든 입찰자들은, 위험성은 당신들이 부담을 해라. 네가 알아서 조사하고 네가 알아서 들어가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 임차인인지 또는 2억 5천의 보증금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임차인인지 이런 건 파악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2억 5천에 이제 대항력 있는 세입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일단 이러죠. 보면은 근데 배당 요구도 안 했어. 배당 요구를 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안 했는 경우를 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자 3억에서 예를 들어 감정이 시작됐단 말이죠. 시세도 3억이고 감정가도 3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2억에도 누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 떨어져도 잘 안 살걸? 안 사죠. 안 사죠. 왜냐면 2억 5천하고 1억하고 더하면 3억 5천에 사는 꼴이니까 3억짜리 집을 3억 5천에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5천만 원까지 떨어져야 겨우 3억에 사는 꼴이니까 그렇죠. 좀 싸게 살라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에 사야 뭐 한 2, 3천만 원 또 이렇게 갭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2억 5천을 인수할 생각을 하고.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수상해 보여. 예, 수상해 보여. 그래서 네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한번 내놔봐. 라고 했는데, 이제 계약서.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약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다 칩시다. 그럼 2020년 12월 30일이 돼가지고 내가 2억 5천을 물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 낙찰받은 사람이 물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급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임차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채무 부존재 소송 뭐 이런 걸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지인이 그 세입자 행세를 이 사람이 자기가 세입자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지. 왜냐하면 그냥 들어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그 계약서는 나중에 썼을 거잖아. 대부분 경매 개시 직거래 방식으로 하겠네. 부동산 끼지 않은 걸로 그렇죠. 대부분 나오겠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서는 그 부동산 그 중개업자 날인이 없다. 날인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날인을 세워가 했을 수는 있는데 날인을 세워가 했다 그러면 중개업자도 같이 그렇죠.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은 있다 이거죠. 첫째 계약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입일은 그때 당시로 해놨으면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이제 경매 임박해가지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보통 한 2, 3년의 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차는 분명히 그 증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는 공인중개업자들이 쓰는 계약서 있죠. 네. 그거는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그거는 1년마다 바뀌어요. 조금씩 양식이 바뀌어. 근데 지가 2018년도 계약서를 썼는데 전입일은 16년이에요. 그럼 2018년도 계약서는 조금 달라.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럼 2018년도에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6년에 전입해놓고. 그리고 날짜는 뭐 16년에 했다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안 받아요. 네네. 생각을 해봐요. 내 지인이, 전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전입하는 거잖아. 근데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자기 보증금 보호하려고, 전입신고만의 목적이 있는 거지, 와서, 내 보증금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도장 찍는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확정일자가 받는 건데. 계약서가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입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확정일자는 대부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임박해서 받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확정일자 부분에 첫째 확정일자가 없다. 아까 그런 이유로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으로 이제 허위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 받으려고. 네네. 요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은행에서, 일반, 강제경매로 들어온 경우는 제3채권자가 들어온 그 경우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세입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내고 할 때는, 무상거주각서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누가 전입이 돼 있으면, 이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잖아. 네. 그러면, 나는, 대출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배당 요구에서는, 이제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얼마죠? 1억 원 이하에서 3,400만 원까지 보증 받는다고요. 그럼 보증금 3,400만 원에 월세도 대충 그 시세에 맞게끔 한 50만 원 또는 그 시세에 맞게끔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3,400만 원에 3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한다고요. 그럼 3,400만 원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굳이 합정일자는 필요 없고 대항 요건만 맞추면 되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그 전입 신고한 날짜하고 시차가 있다. 아까 분 얘기를 했고, 계약서에 이제 그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중개업자의 날인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중개업자의 그 쓰는 양식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계약서를 들고 저기 가면 돼요.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봉천동에 있어요. 그 건물, 그 큰 건물이 자기네들 그 공인중개사협회 건물이에요. 거기 가서 이거 몇 년도 양식이냐? 라고 확인 받아보면 돼요. 그럼 자기네들 그 양식 했는 거 발행했는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떠오른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본펜 잉크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요. 그거 왜 그거 양식을 바꾸냐면 얘네들이 장사를 해요. 예. 그거 예를 들어서 왜 양식을 중개사협회에서 협회비 받아가지고 매년 중개업자들한테 뭐 한 권씩 이렇게 줘요. 뭐 토지 임대차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뭐 상가 건물 다 따로 해가지고 몇 건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준단 말이죠. 그러면 1년에 그거 한 권 되는 거 그거 다 쓰는 계약 중개업자가 없어. 그렇죠. 근데 그거 다음 해도 그대로 쓰게 해놔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매년 바꾸는 거야, 양식을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 그냥 뭐 밑에 들어가는 문구 조금 달라지고, 뭐, 장애인들은 뭐, 중개업 법령이 좀 바뀌어서 뭐, 이렇게 뭐 달라져야 된다, 어쩌고, 뭐, 헛소리 하지만, 결국은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협회비에서 이제 협회비 얼마,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예, 그 협회비에 이제 물론 이게 들어가는데, 요것만 사는 건 아닌데, 그 협회비에 이제 1년 협회비를 낼 때, 그걸 같이 끼워주는데, 그 협회비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제 명목상으로 이제 이게 교체해가지고 새로 주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달라진다. 네, 어쨌거나 계약서를 보려면 이해관계니까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신고가 돼 있으면 그 계약서를 보고, 그걸 이제 증거로 추측해서, 몇 년도에. 나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몇 년도에 썼는 거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니까 2016년도에 계약을 했다면서 2018년도 계약서를 쓸 리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물건 보면 이거 인수 사항인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갔지? 그리고 이거 이제 납부 안 하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납부를 함께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캐치해서 잡아가지고 그랬을 들어갔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장 임차인이 의심되더라도 무리한 금액은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3억짜리 아파트, 시세 3억짜리 아파트, 감정가 3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증금 2억 5천이야. 전세 보증금 2억 5천이라고 치자고요. 2억 5천. 그러면 3억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가장 임차인이 의심이 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1억을 쓰고 들어가면, 1억까지 떨어졌을 때 1억을 쓰고 들어가면, 만약에 아니면 결국은 3억 5천에 사는 꼴이잖아요. 그런 어떤 도박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정 도박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 5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5천만 원에 쓰고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 인수해야 될 보증금하고 낙찰금 5천하고 합치면 3억이잖아요. 시가대로. 그럼 미쳐도 본전이잖아. 그렇죠. 3억짜리 아파트를 3억이 산 꼴이니까 요렇게는 가능한데 본전 또는 대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하고 들어가는 게 괜찮은데 1억 5천 정도에 한번 질러봐. 그래가지고 3억짜리를 만약에 인수하지 않아도 되면 이게 절반값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런 도박은 좀 지나치다. 그렇죠. 너무 도박이다 그거는. 최소한 안전한 투자가. 안전하면서 미쳐도 본전인.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경우가 1,700 쓰고 들어갔었잖아요. 7,500인가를 인수했어야 되니까
결국은 7천이었는 것 같아. 7천. 7천. 9천만 원에 산 거예요. 등기 치고 어쩌고 하니까 1,700. 정확히 얘기하면 8,700에 산 거죠. 네네. 8,700에. 그 7천 인수하고 1,700이니까 8,700에 사는 꼴인데 어쨌든 감정가 1억보다는 사게 샀고 네. 그게 그때 당시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갔어요. 거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아우, 좋네요.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1종 일반 다르고 2종 일반 다르고 네. 1종 일반은 저층이고 2종 일반은 뭐 한 10층 정도 그리고 3층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재개발 조합 움직임이 막 결성되고 토지의 가치가 있는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 2명을 거치다가 그 투자 목적의 이제 투자자를 만나서 그 전세를 끼고 그냥 넘겨줬었죠. 그러니까 1억 2천에 팔고 나왔었는데 1억 2,800에 팔고 나왔구나. 1억 3천에서 2천을 깎아가지고 1억 2,800에 나왔었는데 결국 한 2,800 정도 남았나? 보유 기간은 2년하고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3년은 안 됐고. 근데 결국은 이제 가상 임차인은 아니어서 뭐 7천만 원은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차이가 났으니까. 차이가 났다. 그 정도 수입은 났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상 임차인이 전입 날짜를 보면 네. 이 의심되는 정황을 한번 살펴보려면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가상 임차인이 판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경매 개시 결정이나 가압류 시점에 임박해가지고 전입 신고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까 케이스들은 먼저 이전해줘. 먼저 이제 나 저기 좀 전입해 놓자라고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거 없이 이제 소유자가 내가 소유자라면 이제 은행에서 돈 이제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푸시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곧 경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 푼이라도 건질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임차인을 갖다가 전입신고를 누가 하게 하는 거죠. 즉,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임박해서 내가 소유권은 2010년도에 소유권을 취득했어. 건재당도 2010년이라고 칩시다. 2018년 원래 은행에서 돈 안 갚는다고 막 이제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죠. 다음 달 3월 달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임차인 누구라도 이름을 하나 얹어가지고 여기 누가 전입해라. 아는 지인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전입일은 2018년 2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3월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임박해서 누군가 들어온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만 노리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만 찾는 사람들. 대박 물건만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구독션 같은 데서 보면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임차인 아니라 가상 임차인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그 물건 종류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테마 물건, 뭐 유치권 신고된 물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뭐 전세권 있는 물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걸 찾아서 클릭해서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에 놓고 전국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쭉 떠요. 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인 건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세대들이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다고.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배당에서 받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가 권리가 있으면 받아갈 거고. 그거는 이제 은행의 몫이에요. 은행이 자기네들 채권이 이제 다 회수가 안 되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같으면 은행에서 배당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러니까 낙찰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거는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입자이면서 그 선순위 전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 경우.
예. 요것만 찾아보면 돼.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쭉 찾아보다 보면 이제 그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금액이 그렇죠.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전이만 돼 있고,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은행에 전화를 걸어봐. 예.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면 그 정보가 내가 나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낙찰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찰 예정자들 짜증나죠. 다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한테만 좋은 정보를 줄 일은 만무해. 똑같은 정보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답변을 못하면 못한다. 예. 저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라든지 임차인이 맞다라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에서 뭔가를 내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내가 스스로 얻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이 건 같은 경우에 비산동 빌라 같은 경우에도 7,500만 원이 그 선순위 세입자가 그 금액이 보증금이 있다라고 자기네들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시세는 1억인데 7천만 원의 세입자가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7천만 원의 세입자, 7천만 원의 그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4천을 빌려준다? 그럼 결국은 얼마냐면 1억 천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자기네들 채권 담보의 가치를 넘어서는, 담보 가치를 넘어서는 돈을 대출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대출하고 맞물려가지고, 다른 사업하면서 뭐 이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출들은 있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시세가 3억이야. 3억인데, 이 대출을 갖다가 2억 한 5천 정도를 대출해줬어요. 거의 뭐 75% 대출해준 거죠. 75%를 대출해줬는데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 보증금이 2억이다. 은행에서 바보도 아니고 이런 대출은 완빵 대출은 안 해주거든. 이걸 완빵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완전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전화를 해보면 은행에서는 뭐 자기네들 그 임차인 조사를 못했다라든지 지금 서류가 안 남아있어 못 가르쳐준다든지 서류가 안 남아있어서 모르겠다라든지 그때 담당자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뭐 이제 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 속에 어떤 힌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건데 똑같은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어떤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그 사람 말 속에서 행간에서 찾아내자. 탐정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주변을 또 탐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주변을 탐문해서 할머니께서 막 사실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러고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만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깨알팁이요? 네. 방송에서 막 공개해버리지 뭐.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잖아요. 그죠? 네. 등기부 등본을 보는데,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은행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줘. 은행이 지원하면 뭐 답변을 안 해줘. 이게 담당자 실수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대출은 나갔어요. 네. 예. 그 담당자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떤 경위로 대출이 됐는지 무상 거주 확인서도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답변을 못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가압류 채권자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붙어 있어. 예. 가압류 채권자가 있단 가압류 말이야. 근데 이 가압류 채권자는 이 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몰라. 예. 못 받을 가능성도 많다고 치자고요. 왜냐하면 은행에 대출 들어가 있고 뭐 대항이 있는 임차인 있고 뒤에 가압류 원음이 걸어놨는데 이게 웬만큼 높이 낙찰 안 되는 다음에야 이 가압류 채권자는 돈 받아갈 길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한테 우편으로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 답변은 없었어. 마음 비우고 그냥 뛰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하고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는 잘 아는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집에 임차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갖다가 얘는 그 소상히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전마가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짜 임차인이라든지 진짜 임차인이라든지 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지는 어차피 후순이니까 지는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당신 돈 이거 안에 띄게 생겼는데 이 정보를 좀 가르쳐 준다 그러면 낙찰을 받고 사례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죠. 그 돈 못 받을 것 같아서 속이 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예. 등기부 속에 등기부는 말을 한다. 예. 살인 현장에서 네. 시신은 죽은 자는 그 금시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계속 얘기한다 그러잖아. 난 이렇게 죽었어. 난 이런 제발 범인을 잡아줘라고 이렇게 시신이 말을 하거든. 이 등기부는 말을 하고 있어. 볼 줄 아는 눈이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 속에 답이 있다. 그냥 흘러보내지 마라. 네. 그 등기부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는 내역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유치권 신고 들어오고 공사 지으려 그러다가 은행 대출 받았는데 또 친구 돈을 빌려가지고 그 집을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막 그리고 집은 또 등기가 안 돼가지고 거기 집에 또 유치권 들어오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돈을 끌어당기고 와서 땡기려고 끌어들이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고 막 이런 이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 등기부는 아주 문미건조한 건조체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이 부동산의 내력, 소유자의 아픔이 담겨 있다. 네. 등기부는 말을 한다. 살인 현장은 시신은 말을 한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깨알 같은 팁이었고요. 네. 좋네요. 예. 그 외에도 뭐 현황조사서 같은 것들을 보면 현황조사서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 법원에서 현장 조사는 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매각 물건 명세서도 기입을 해야 되고 현황조사서에 기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게 되면 대부분 부실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기네들이 아주 깔끔하게 뭐 이렇게 써놨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원으로 제출해가지고 뭐 받거나 뭐 하긴 하겠죠. 근데 뭐 임차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 간단하게 적어요. 현황조사에 왔을 때는 뭐 임차인 있습니까? 보증금 얼마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단 말이죠. 네. 예,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아주 부실하거나 말이 틀리거나 네. 좀 부실하다. 네. 그런 것들이 가상 임차인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현황조사서에 보증 같은 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런 의심이 가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가상 임차인하고 한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보증금을 자기는 보증금 2억 5천이나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원고인 원고인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들어와서 점신금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이 없어요. 예. 가상 임차인은 없어.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할 거냐면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2억 5천을. 그렇죠. 사실 2억 5천은 현금으로 주지 못하지. 8천만 원, 5천만 원도 실제로는 현금을 안 줘요, 사실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돼. 어디서 빼왔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으로 줬다 그럼 현금으로 줬는 당신 통장 인출 기록이라도 제출해 봐라, 제출해 주시오라고 이제 판사한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통장 인출 내역도 없어.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럴 거냐면, 집에 현금이 있었다 그럴 거야.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겠네요. 안 해줬지. 네. 그거 이명박이 도곡동 땅이 아니라 내곡동 그 사주 구입할 때, 그 이시영이가 이상은이 집에 가서 뭐 매덕을 갖고 왔다 그래. 베란다에 있는 돈을 갖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인출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재판부에서는 그건 인정을 안 해주죠. 그렇겠죠. 2억 5천의 돈을 집에 사놨다가 이걸 현금으로 줬다. 그건 이제 누가 봐도 납득하기 좀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절대로 이 사람은 입증할 방법이 없다. 왜 이게 유치권하고 비슷하거든요. 유치권자도 공사해가지고 공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공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공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이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가서 통장을 조작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완벽한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에 들어갈 걸 알고 공사 비슷하게 하고 통장에 돈 주고 받고 이런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데 누가 경매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고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은 있다. 네. 가상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그렇고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주민등록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같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 사이좋게요? 그런 경우는 거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진정한 임차인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그때 딱 이게 딱 정답은 아니고 그때 뭔가 의심나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궁금한 게요. 여기 이제 가장 임차인의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물증은 아직 못 찾는 상태인데 심증으로는 가장 임차인이 맞는 것 같다. 이제 낙찰자가 생각이 들어서 그 임차인과 얘기 도중에 이 사실로 만약에 가장 임차인이 아닌데 가장 임차인인 것처럼 하면 형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이제 민법적인 얘기 아니고 다른 걸로 들어가겠지만 이것도 법에 조치가 되나요? 낙찰자가 이제 너 가장 임차인 아니지? 만약에 이거 가장 임차인으로 속였다가 걸리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어쩌고 얘기해서 일종의 협박죄 안 되냐? 그거는 뭐 그걸 협박이라 할 수는 없죠. 소유자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임차인은 형벌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요런 죄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고지해 주는 게 무슨 협박죄가 돼요. 협박이라는 거는, 협박죄의 구성 요건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사실 있는 그대로 적시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가장 임차인 편 오늘 비 오는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날씨에 우리 W 파파님을 모시고 가장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따로 뭐 더 가장 임차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고요. 그래서 저도 가장 임차인을 한 건 정도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찾아도 보고 이렇게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이게 딱 정말 가장 임차인이다 이런 물건들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좀 의심이 가는 물건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높은 금액에서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59회 비 내리는 날, 2월달의 마지막 날,
우리 W파파님, 네이버 카페 육회 명쾌 경매 운영진을 모시고 59회 방송을 했고요. 참, 그리고 제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경매 초보도 특수물건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점에서 일반 서점에서 아마 주문하면 갈 거고 카페 온라인 있습니다. 서점에서 그 책 정보 네이버에서 들어가서 정보 치면 네, 여기 다 온라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에도 자주 오겠습니다. 다 자주 오시죠. 우리 지금 직강입니다. 이 선생이 지금 여기 한번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거의 단내 날 정도로 강의하고 3시간씩 9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타임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죠. 오전, 오후, 저녁 타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모시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저희 방송 들으시겠죠? 중간에 지금 들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한 3월 달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현직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우와. 예. 감정평가사하고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감정이 되고, 어떤 거는 감정이 너무 낮게 돼가지고 10%, 5%, 10% 이하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감정가에 10몇 명이 신권에서 10몇 명이 몰려가지고 200%, 300%에서 낙찰되기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감정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는지 그것들을 알면 우리가 경매 입찰하는데 좀 대처하기가 쉽겠다. 그런 점에서 일단 현지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는 방향으로 기획을 했어요. 3월 3일에 만나기로 했고요. 이런 감정평가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세무사 내방동에 주행탁 세무사님을 여기는 이제 모시기는 그렇고 내가 직접 이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